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사흘 연속 200명대를 머물렀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무증상 환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와 위중증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발표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를 보면 267명입니다. 오늘 발표된 것까지 하면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 어제 2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명 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치까지 좀 토대를 쭉 보셨을 때 지금까지의 확진세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확진세를 보면은 어저께 253명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발생했던 222명에 비해서는 일부 증가한 숫자이기는 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던 8월 27일에 국내 확진자 434명에 비하면은 한 40% 정도 지금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자 숫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187명이 발생을 해서 그저께 175명에 비해서는 일부 증가했지만 8월 27일에 그 313명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지금 감소한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의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현황은 일부 감소하는 양상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 숫자는 언제든지 다시 이제 극도로 이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8월 27일 날까지도 46명이었던 게 어저께 같은 경우는 124명으로 거의 3배 가깝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한 2, 3주 사이 5,6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거의 한 30% 정도가 그 고령자인 거를 고려할 때 이 124명이라는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 수를 좀 많이 낮추려면 국민들의 이동량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8월 마지막 주의 이동량 감소가 12%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대는 2월 달 기준으로 한 40%까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쉬운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고 또 경계심이 낮춰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참여 정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는 잠시 멈춤이라는 이제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돼서 조금은 더 과거보다는 그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는 뭐 정부 쪽에서 방역 지침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특히나 이제 스스로 접촉을 했거나 의심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 얼마나 적극적인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를 하는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부터 2.5단계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의 이동량은 12%보다는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더 줄어든 이동량에 대한 그 확진자 수 통계치로의 연결성은 한 다음 주쯤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동량의 감소는 사실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고 나서 이제 이 감염된 사람이 증상을 발현하고 그 진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량 감소가 실제 확진자의 감소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인 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벌써 24.3%라고 합니다. 이게 집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는다는 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감염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된 곳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확진자로부터 연결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어디 가서 다른 분에게 감염을 시켰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코로나19처럼 무증상 감염이 많은 질환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24.3%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역학조사관 238명을 5일부터 추가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는 문제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반적인 확진자 숫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 가깝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수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지만 예. 네. 전반적인 이런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의 건수로 놓고 보면 일부는 감소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자신의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에 협조를 충분히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감염 경로 불분명한 그 확진자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고요.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합니다. 건보에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선례가 아직은 분명하게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행위, 그리고 주체, 그리고 범위입니다. 일단은 이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어야지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지금 감염법 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서의 책임이 인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천지 사태 때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각각의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해가지고 한 그 교회의 행위인지를 봐가지고 만약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것은 해당되는 교회 또한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금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일단은 직접적인 어떤 방역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 또 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비가 가령 한 60억이 치료비로 나간다면은 50억 정도는 건보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범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사실 앞서서 좀 언급해 주셨던 신천지 사례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그 모녀, 그러니까 경로를 숨기고 방문을 했었던 그 모녀에 대해서도 1억 원 가량의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인데 재판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이게 원래 이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건 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네, 원래보다는 훨씬 늦어지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특수성보다는 지금 모든 법원 소송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휴정 기간도 있었고요. 네. 또 재판 기한을 좀 넉넉하게 잡으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리고 이 소에 따라서 책임을 질 주체를 어디까지 확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론기일이 8월 달에 이제 휴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 소가 제기가 됐다면은 9월, 10월 중에는 잡힐 걸로 보이고요. 만약 9월, 10월 중에도 소송 그 변론기일이 안 잡히면 보통 원고 측에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변론기일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는데 사랑제일교회하고요, 광화문 집회하고 이 교집합의 인원들이 확진율이 31%에 달합니다. 반드시 전부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검 인원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깜깜이 감염을 계속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이분들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신도이면서 광화문 집회를 참석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지금 감염자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잠복기가 지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다 이 중에서 최소한도 30% 정도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로 지금 바뀌었을 지금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사회 안에 있다라는 거는 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진의 한 포커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반드시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계속 그러고 있으시다 보면
이런 진단 검사를 계속 받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진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고령자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중증 감염으로 진행을 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사람에게 이런 코로나19를 전파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와서 진단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을 하면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민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법률 규정을 보면은요. 예. 감염병법 42조에는 관련돼서 감염병 의심 환자랑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감염병 의심 환자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진단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격리 조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조항에서는 관련돼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격리를 한 거기 때문에 감염병이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제를 안 할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에 따라서 구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봐야 하는 것이 이 음성이라는 것이 이 감염병 예방법상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의학적인 관점에서 음성 절차가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경과를 봐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그건 의학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2번이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해서 검사를 2번 정도 받았으니 나는 음성이니 괜찮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제 검사 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이 발병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95% 정도는 14일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14일에 잠복기를 설정을 하고 반드시 14일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2번의 검사를 첫 주에 2번 다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도 또 그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이상의 검사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검사 시기에 따라서 잠복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검사를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당 법률상으로도 그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격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감염병 예방의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해제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인정이 되는데도 자꾸 나를 해제하지 않고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인신보호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제를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나간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네, 한다는 절차적인 것이죠. 것도 또 예.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너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다 거친 후에 그 마지막에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가 자연히 또 해제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또한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감염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병원 감염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해민병원, 광진구의 해민병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10명 나왔고 병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한 응급실 간호사가 응급처치 중에 이 기도삽관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병원 종사자들은 그 어떤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을 텐데도 이렇게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경로로 감염이 됐을 것이냐 이걸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로는 그 병원 의료기관 직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나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사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도 그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오셔서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이 의료기관 안에서 다시 또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일단 하나의 큰 예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8.15 도심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되는 연관 감염 중에 의료기관 감염이 크게 두 군데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행위 도중에 이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될 텐데요.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평택병원의 이제 응급실 간호사 확진이 네. 아마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삽관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호흡기 안으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관을 넣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게 코로나19처럼 호흡기 감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량의 비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중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 코로나19 확진자인지 모르고 신경외과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공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삽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했더니 그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 전원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삭관이라는 행위는 많은 양의 그 비말과 에어로졸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의료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진의 감염으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라면은 응급실 의료진은 마스크를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기도삭관과 같은 응급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느슨해졌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묻고 난 뒤에 그런 환경을 만지고 나서 또 감염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 바이러스의 기도삭관 행위는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목사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대면 예배를 해서 신도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도들 스스로가 인천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걸 거짓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거짓 진술 사례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진술을 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 겁니까?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어떤 고위험체 병원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가장 높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3항에 있는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태랑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는 보통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실제 처단형은 초범인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나 벌금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이런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위중하고 중증한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확진자 수만큼이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124명, 20명이 갑자기 또 늘었습니다. 어제도 20명이 늘었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환자실 지금 남은 병상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병상 어떻고요 상황이 또 지금 확충을 어떻게 할 계획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지금도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중환자 병상의 현황은 광주 등 이미 5곳에서 중환자 병상은 이미 다 소요가 돼서 없는 상황이고요. 아예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지금 사용 중이고 이제 한 자릿수 미만으로 가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중환자 병상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확충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 위주로 중환자 병상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과 지원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환자 병상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인 병상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곳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중환자 전문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들은 단시간 안에 키울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환자 병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코로나19의 또 대규모 감염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병상 부족 문제 하루빨리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혹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얻게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주체와 범위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서 입원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중환자 시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여러 소송들이 있었고 일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의 문제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팍팍 이렇게 중환자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상당히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네.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신천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도 똑같이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와 있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확충하는 거에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왜 그렇게 그것이 확충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투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외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